세 번째 영상입니다. 자, 이제 고구려 얘기인데요. 이 고구려라는 나라를 제가 동영상 10분짜리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우스운 얘기인데, 뭐 어쩔 수 없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자, 첫 번째가, 이 고구려는 주변 지역의 각 부락, 마을, 요런 데 사는 족을 이제 복속, 다 지배할 수 있는 영역으로 끌어들이면서 확장한 나라죠. 그리고 지금 현재 북한 땅인데요. 북한 땅과 이제 중국의 우리 조선족 자치구 있는 쪽의 땅들인데, 일단 산이 많아요. 산이 많고, 뭐 이미 아시겠지만 뭐 안시성 같은 뭐 이런 것도 있지만, 산이 많고 그와 더불어서 말을 타고 달릴 수 있는 평지 같은 것도 많아요. 그래서 말을 타고 달려서 영토를 북쪽으로 확장하기가 굉장히 좋은 경우에 속한다는 거죠. 그리고 고구려는 영토가 상당히 컸잖아요. 크다 보니까 확실히 머리를 처음에 잘 쓴 게 뭐냐면은, 제가 보기에는 중앙집권형으로 엘리트 교육을 실시한 거죠. 싸움을 잘할 수 있는, 전투를 잘할 수 있는,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빨리 교육을 시키는 거죠.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가지고 즉시 전선으로 파견할 수 있는 엘리트 교육을 실시한다는 거. 저는 이게 굉장히 그 당시에 고구려가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라고 보는 사람입니다.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, 지금처럼 누구나 한글을 다 글자를 읽을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. 당시에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을 거라고요. 극히 드물었고, 중국 쪽에서 넘어오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좀 유식한 문화들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극도로 한정돼 있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? 어릴 때부터 빨리 뭐라도 읽을 수 있는 능력, 그 다음에 뭐 칼, 창, 활, 무기를 다루는 능력들을 가르쳐야 되죠. 자, 이게 엘리트 교육의 이제 개념이고요. 그 다음에 지역별로 나누어서 관장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. 제가 기본적인 역사서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. 기본적으로 지역별로 뭐 이렇게 나누어서, 우리가 뭐 경상도, 전라도, 충청도, 이렇게 강원도 이렇게 하듯이 지역별로 관장을 하고, 또 지역별로 편입을 시켰다. 뭐 이 마을은 저쪽으로, 요 마을은 저쪽으로, 이렇게 편입을 시켰다는 거. 그리고 이미 역사책에 알고 있듯이 불교를 도입하고요. 불교를 도입해서 이제 정서적인 안정. 이 종교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을 정화하는 능력이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, 불교를 도입해서 흔히 말하는 민심을 좀 하나로 모으고, 교육은 유교적 교육. 왜냐면 유교적 교육의 최대의 기본적인 요소는 한자를 외워야 돼요. 아니, 여기 우리 저다 여러분 지금 다 한자는 외우지 못하면 뜻도 모르고 굉장히 읽을 수가 없는 문자예요. 무조건 외워야 돼요. 그 한 글자마다 외워야 돼요. 그래서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. 근데 유교적 교육을 이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열심히 가르치는 수밖에 없죠. 그리고 율령을 반포한다. 자, 율령을 반포한다는 것은 고구려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법을 따라야 한다. 율령을 반포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내가 이 명령을 전 영토에 얘기를 하더라도 백성들이 다 듣는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자신감이 있었다는 얘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책에 보면 이제 북수 남진 정책, 남하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죠. 장수왕 때 얘기인데, 북쪽으로는 이제 넓힐 걸 다 넓혔는데, 남쪽이 좀 이제 당시에는 좀 이제 빈약했다고 판단한 거죠.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온다는 얘기. 그리고 이제 백제하고 신라가 두 개의 나라가 고구려 밑에서 있었기 때문에, 고구려가 너무 북쪽으로만 신경을 쓰면 남쪽에서 올라올 경우 대비를 못 한다는 거죠. 그래서 남하 정책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지배를 하죠, 장수왕이. 자,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황제로 지칭한다는 건데, 이제 스스로 황제로 지칭한다는 거는 국력이 굉장히 커졌을 때에 가능한 거고, 제가 뭐 어림짐작으로 봐도 당시에 고구려 영토나 국력이 이 동북아시아에서 제일 막강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산성전투, 이게 아무래도 당시에 중국에 이제 뭐 수나라 당나라 맨날
서로 그 대립을 했던 거 아닙니까? 그럴 때는 이제 산성 전투의 개념인데 그만큼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이제 방어적인 공격을 하면서도 방어적 공격이라고 표현을 해요. 저 같은 경우는요. 그래서 성에서 수비를 하면서 자, 어떤 상대의 약점이 있었을 때 공격하는 그런 산성 전투의 개념. 그리고 수공. 우리 뭐 저 을지문덕 장군은 우리 다 아시겠지만 강에서 수공을 통해서 물로 사람들을 자 공격하는 이런 방식들에 능통했다고 저는 봅니다. 그런데 이거는 역시나 지리적인 차원이 커요. 지리의 영향이 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행정체제로 봤을 때는 왕과 신하를 대표하는 국상, 이 나중에 연개 소문 때문에 막리지로 이렇게 되는데, 이 국상과 왕의 어떤 영향력이 왕이 강할 때는 신하들이 좀 이렇게 영향력이 줄어들고, 왕과 거의 대등할 정도의 영향을 가진 때가 있고, 이거는 이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 거고요. 그 다음에 구휼, 진대법이죠. 자, 흉년에 곡식을 좀 풀고, 풍년에 좀 곡식을 거두어들여서 보관하는 이런 구휼. 이미 이 우리나라의 역사는 정부가 문제가 사회 문제, 가난이나 어떤 흉년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나라예요. 이게 이 구휼 진대법 같은 경우가 이제 복지행정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복지행정 역사로 들어가거든요. 우리나라는 서양하고는 좀 다르게 일단 뭐 백성들이 좀 굶어 죽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그걸 정부가 눈 뜨고 못 보는 나라예요. 그래서 일단 뭔가를 베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. 그러니까 복지의 역사가 생각보다 깊어요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. 뭐 이게 고구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형태의 그 움직임이 있었다. 그리고 그 우리가 뭐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큰 나라고 전투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했던 나라라고 봐요. 그리고 이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날씨가 좀 기후가 좀 차가워지기 때문에 굉장히 부지런해야만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어요. 이게 우리가 지금 남한 영토에서만 살아서 그런데 이게 만약에 북한과 그 이북 뭐 두만강과 압록강 지역으로 간다 그러면 벌써 기온차가 확실히 나잖아요. 근데 그런 데서도 산다고 하는 거는 훨씬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농사를 짓고 좀 애지중지 관리를 해야만 뭐 자기가 먹을 곡식을 재배할 수 있다. 그래서 굉장히 부지런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합니다. 안 그러면은 이게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. 그래서 고구려의 역사를 뭐 행정체제 조금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일단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